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을 막는 것은 무너진 대사입니다. 건강의 열쇠는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태우고 잘 내보내는 신진대사의 순환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한동안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거의 끊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 위주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면 기운을 북돋운다고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지고 몸은 붓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몸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는 느린 대사형의 몸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랫동안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온 데다 이미 대사가 무너진 상태에서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으니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갔다면 이런 부작용은 겪지 않았겠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사법이라도 내 몸의 대사 상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메건 한센의 신진대사혁명은 바로 이 점을 짚어줍니다. 미국 공인 영양사이자 수천 명의 건강을 되살려낸 저자 메건 한센은 이렇게 말합니다. 덜 먹고 더 움직여야 한다는 낡은 공식을 버리고 몸의 본래의 힘, 잘 먹고 잘 태우고 잘 내보내는 신진대사의 선순환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저자는 신진대사를 지탱하는 6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혈당, 근육, 활동,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장 건강.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유행하는 건강 식사법을 따라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법이 아니라 평생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진짜 건강이 왜 신진대사에 달려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진대사를 지탱하는 6가지 기둥 중에서 혈당 조절과 근육 이렇게 2가지 기둥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메건 한센의 신진대사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평생 안 찌는 몸의 비밀.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 간 영양사가 됐을 무렵 내 체중은 11kg이나 증가했고 음식과 몸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게 뒤틀려 있었다. 식이장애로 바닥을 쳤을 때쯤 우연히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매일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보다 일주일에 몇 시간 근력 운동을 하는 편이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다. 말도 안 된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만 계산해봐도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솔직히 달리기는 이제 지긋지긋했다. 그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다. 유산소 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약 2kg이 빠졌다. 그런데 살이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다. 몸에 염증이 줄었고 속이 거북한 느낌도 없었으며 아침마다 나를 덮쳤던 무기력증도 사라졌다.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또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그동안 배운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균형 이론에 의문을 품었고 답을 찾아 나섰다. 대학에서 썼던 인체 신진대사 교재와 노트를 꺼냈다. 생물학,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수업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만 같았다. 600쪽짜리 교재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방식과 이 과정에서 각 신체 체계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칼로리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경험으로 알았다. 식욕 조절 호르몬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은 음식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먹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혈당 수치, 소화기관, 장에서 뇌로 전달하는 신호 등이 달라진다. 이런 요인들이 모두 식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하고 비활성화되기도 한다. 그러니 오트밀, 무지방 요거트, 샐러드, 유산소 운동에만 의존했던 시절 내가 밤 9시에 방바닥에 주저앉아 땅콩버터 병을 코에 박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칼로리가 부족해지면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치솟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극히 줄어든다.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느낀 몸은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먹으라고. 우리 몸의 음식을 어떻게 대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방을 연소하고 저장하는지, 허기와 포만감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연구할수록 음식을 대하는 나의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여전히 체중 감량에 중점을 두었지만 칼로리 계산도 다이어트 공식도 무시하기로 했다. 대신 어떤 음식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음식이 식욕을 자극하는지, 운동 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이 더 건강해질까로 전환하자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음식과의 관계도 몸도 건강해졌다. 인생을 바꾸는 신진대사 로드맵. 당신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허겁지겁 땅콩 버터를 퍼먹었던 나처럼 다이어트 공식을 따라해도 살을 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스스로가 실패자같이 느껴지거나 당신의 몸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기며 실망감에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다. 나 같은 건강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책과 함께 헤쳐나가자. 이 책을 다 읽으면 살을 빼는 방법은 물론이고 평생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나는 그동안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신진대사를 회복하며 살을 빼고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존 다이어트의 틀에서 벗어나기로 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체중 감량에 성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칼로리를 따지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에서 벗어났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완화되어 생리 주기가 32일로 돌아왔다. 개실염과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가 회복됐다. 피부가 맑아지고 오후마다 느끼던 급격한 체력 저하가 개선되었으며 만성 복부 팽만증이 사라졌다. 누구나 몸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핵심은 신진대사 원리를 배우고 몸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이 책은 다이어트 지침서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로드맵이다. 당신의 신진대사가 위험하다. 왜 나는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할까? 다이어트 실패의 전형적인 케이스인 알렉스를 소개하겠다. 알렉스는 체중 감량을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준비했다. 우선 흔히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들을 따랐다. 칼로리 섭취량 줄이기, 탄수화물 줄이기, 지방 줄이기, 유제품, 곡물, 콩류, 육류, 가공식품, 설탕 줄이기, 운동시간 늘리기, 운동 강도 높이기, 간헐적 단식하기, 금주하기, 모임 줄이기.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면 금세 살이 빠진다.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도 느끼게 된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몸매가 좋아진다. 이 공식의 효과를 체감한 알렉스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일시적으로 자신감도 높아졌다. 작았던 바지가 다시 맞거나 칭찬을 들었을 때는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문제는 뇌가 체중이 줄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쉬거나 치즈케이크를 먹을 때마다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갈수록 식사량을 더 줄였고 때로는 간헐적 단식을 명분으로 아침을 거르기도 했다. 허기와 식욕을 억지로 참을수록 예민해지고 짜증도 늘었다. 이런 허기는 늦은 밤 폭식으로 이어졌고 의지가 부족한 자신을 탓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결국 알렉스는 쿠키 몇 개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한 개 먹은 순간 망쳐버린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3개나 6개나 무슨 차이야. 실컷 먹지 뭐 라는 생각과 함께 무너지고 만다. 사람들은 식단 관리와 운동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체중이 금세 늘어나는데 나이가 들어서 신진대사가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20대 여성조차 이런 말을 한다. 알렉스는 얼마 후 다시 마음먹고 급하게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온몸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나도 무시한 채 운동에 몰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생활 방식의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 지쳐버렸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 당연한 일이다. 다이어트 업계의 공식을 따르면 알렉스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내 몸과의 싸움에 빠져버린 것이다.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알렉스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가 유지되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칼로리를 얻는다. 이 칼로리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부른다. 몸이 칼로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모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다. 일단 우리 몸은 칼로리를 통해 에너지를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자. 흔히 칼로리를 다이어트에 필요한 수치로만 생각하지만 혈액순환부터 호흡, 소화, 내장기관 기능 유지까지 모든 영역에 칼로리가 필요하다. 조깅을 즐길 때, 반려견과 공놀이를 할 때, 심지어 친구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조차 칼로리에서 얻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연료를 가득 채워야 갈 수 있는 거리를 4분의 3만 채운 상태로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름길을 찾거나 연비를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 언젠가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할 것이다.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은 칼로리 제한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설계되어 있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신체의 대응체계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아니, 처음부터 패배가 정해져 있었다. 게다가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음식 섭취를 체중 증가와 동일시하게 되고 결국 정신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불안감을 식이불안이라고도 하는데 식이불안이 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우선 음식에 집착하게 된다. 자기 전에 아침 메뉴를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과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살을 빼려고 절식했다가 다시 폭식하길 반복하며 식사 습관이 엉망으로 변한다. 더 나아가 특정 음식 앞에서 통제력을 잃은 감각을 느끼거나 먹은 음식이나 식사량을 따지며 죄책감, 수치심, 자기 혐오와 같은 괴로운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결혼식이나 휴가, 지인 모임, 가족 행사처럼 음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체중 감량이 절식 또는 폭식과 연관성을 형성하고 나면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초반에는 가벼운 사고방식 변화로 시작되어 별로 해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칼로리를 제한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은 쾌감을 동기로 움직인다. 그런데 절식할 때 일어나는 신체 반응이 대부분 살이 빠질 때 느끼는 쾌감이라면 음식에 대한 불안이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감자튀김을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일 아닐까? 어차피 안 먹는 게 더 좋은 거잖아. 라는 생각처럼 말이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폭식과 절식, 저탄수화물, 저지방, 저단백질로 구성된 식단, 무리한 운동, 고카페인 섭취, 단식이라는 악순환은 하나같이 최악의 결과로 향한다. 바로 신진대사의 붕괴다. 모든 다이어트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신진대사 문제를 일으킨다. 체중 증가, 체중 감량 저항, 피로, 불안, 우울, 탈모, 소화장애, 월경전 증후군, 불규칙한 월경 주기, 인슐린 저항성, 다낭성 난소 증후군, 성욕 감퇴, 오한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진대사부터 시작하는 진짜 건강. 다이어트 대신 신진대사 혁명을 선택한 알렉스를 알렉스 2.0이라고 부르자. 알렉스 2.0은 살은 빼고 싶지만 기존 다이어트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체중 문제를 나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한다. 시작은 생물학적 접근법으로 몸이 지방을 연소하고 저장하는 원리를 공부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을 대사하는 방식, 그리고 각 영양소가 포만감, 허기, 에너지, 지방 연소, 지방 저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낸다. 혈당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도 파악한다. 알렉스는 체중을 감량하려면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신진대사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모든 지식을 갖춘 알렉스 2.0은 자신감이 생긴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음식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180도 달라졌다. 여가 시간, 휴가, 주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신 자신감과 해방감을 느낀다. 이런 접근법은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감량한 체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몸의 신호를 들어라. 알렉스 2.0은 지식에 기반한 직관적 식사를 시작했다. 미국 섭식장애협회에 따르면 직관적 식사란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다이어트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잘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직관적 식사는 신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 즉, 매일 몸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신진대사 지식을 활용하여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 몸이 초콜릿바를 필요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근력 운동 후 영양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했을 때, 아침 식사를 못했을 때, 중요한 회의를 마친 후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고당분, 고열량 음식을 원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 알렉스 2.0은 더 이상 폭식하거나 절식하지 않는다. 먹는 게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매일 컨디션이 좋으니 굳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은 빠진다.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과정도 쉽다. 감량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 내가 지금 배고픈 건가? 피곤한 건가? 이건 단순한 식욕일 뿐인가? 탄수화물이 더 필요한가?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 6가지 기둥으로 신진대사 바로잡기. 고객들 대부분은 식단과 운동이 내가 신진대사 생태계라고 부르는 신체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신진대사 생태계에는 대사 활동의 토대가 되는 6가지 핵심 기둥이 있다. 이 기둥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첫 번째 기둥, 혈당 조절. 혈당 조절이란 체내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불안정한 혈당은 강한 식욕과 허기,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호르몬 불균형, 감정 기복, 피로, 염증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 기둥, 근육.
탄수화물 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하루 칼로리 소모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근력 운동은 신체의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 연소를 촉진해서 신체 구성을 변화시킨다. 세 번째 기둥, 일상활동. 운동과 혼동하지 말자. 활동이란 다양하게 많이 움직이는 삶을 의미한다. 걷기, 하이킹, 앉는 대신 서 있기, 관절 운동, 스트레칭 등을 떠올리면 된다. 매일 어떻게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신진대사 건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나이 들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지를 결정한다. 네 번째 기둥, 수면. 질 좋은 수면은 신체가 생리적,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 낮 동안의 인지기능, 감정 조절 능력, 스트레스 반응, 행동, 식욕 등은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섯 번째 기둥,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은 소화계부터 신진대사, 면역 기능까지 모든 기능을 저하한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러운 신체 리듬이 깨져서 체중 감량 저항성, 만성염증,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 기둥, 장 건강. 소화기관에는 수억 개의 미생물이 존재한다. 장내 미생물군이라 불리는 이 미생물은 소화부터 피부, 심장, 정신까지 수많은 생리적, 심리적 기능을 조절한다. 도미노처럼 연결된 신진대사 건강. 6개의 기둥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기둥까지 쓰러진다. 도미노 효과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수면, 혈당 수치, 식욕 조절 호르몬, 스트레스 반응, 장내 미생물군, 운동 후 회복 능력, 체력의 역량. 근육, 한 번에 대사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과 휴식 중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 결정. 활동과 운동,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의 영향. 과도한 운동,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몸의 스트레스 부담 증가.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과 시간, 장내 박테리아 균형, 복부 지방의 양, 신진대사, 식욕, 인슐린 반응, 체력의 영향. 영양과 수면, 영양 상태가 수면에 영향을 주고 수면이 식욕과 혈당에 영향. 너무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겁먹지 말자. 신생아를 돌보느라 잠이 부족하거나 부상으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괜찮다. 이 시스템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졌다. 식단과 운동 외에도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몸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게다가 80대 20 법칙 적용이 가능하다. 즉, 신진대사 생태계의 80%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20%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잠을 포기하겠어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쳐서 3주 동안 운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다른 관리까지 다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운동을 20% 영역에 넣고 나머지 기둥 5개에 집중하면 된다. 혈당만 잡아도 반은 성공이다. 자는 동안에도 살이 빠지는 사람들의 비밀. 혈당을 잘 관리하면 폭발적인 식욕을 잠재우고 통제하며 하루 종일 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게 될 것이다. 혈당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간단히 말해서 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다. 혈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탄수화물과 각종 영양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야 한다. 탄수화물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3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단백질, 지방과 함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다. 탄수화물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당분, 전분, 섬유질 모두 다른 형태의 탄수화물인데 그중 당분은 단순 탄수화물로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체내에 빠르게 흡수된다. 당분은 우유와 과일 같은 자연식품에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먹는 당분은 대부분 사탕, 아이스크림, 주스,
조미료처럼 식품에 첨가된 형태다. 유통되는 식품 중 최대 60%의 당분이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녹말이 풍부한 탄수화물은 복합탄수화물이라고 부르며 가장 흔한 종류다. 복합탄수화물은 당분 분자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 당분으로 분해된 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복합탄수화물도 물론 당분이지만 분해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복합탄수화물로는 감자, 쌀, 콩, 곡물, 과일 등이 있다.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분해되면 당분은 혈류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혈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후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저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당분을 근육, 간, 지방세포로 전달하여 즉시 사용하거나 나중을 위해 저장하게 된다. 즉, 복합 탄수화물과 당분 모두 분해되어 대사될 때 혈당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대량 생성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만성 인슐린 과잉 생성이 발생해 결국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에 따른 2형 당뇨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과도한 혈중 인슐린은 신체의 지방 소모를 방해한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몸이 음식을 먹으라는 강한 신호를 보낸다. 사과, 에너지바, 바닐라 라떼, 초콜릿, 무엇을 먹든 혈당이 다시 치솟는다.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정리하자면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이 생성된다.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 간, 지방세포로 이동시키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혈당이 떨어지면 피로감을 느끼고 뇌는 당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결국 다시 탄수화물을 먹게 된다. PHFF로 혈당 관리하기.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PHFF라는 약어를 기억하자. 프로틴, 단백질, 헬시팻, 건강한 지방, 파이버, 섬유질의 앞글자를 딴 PHFF는 혈당관리 비법의 핵심이자 전부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소마다 기능이 다르니 식사할 때마다 3종류 모두 먹으면 제일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2종류라도 먹어야 한다. PHFF를 실천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칼로리를 계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달걀, 브로콜리, 아보카도로 차린 아침 식사도 빵 없는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에 마티니 한 잔을 곁들이는 금요일 저녁 식사도 PHFF이다. 음식을 엄격하게 통제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든 밖에서든 자연스럽게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탄수화물 똑똑하게 먹기.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며 혈당을 상승시킨다.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한다.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려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탄수화물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탄수화물을 지방세포가 아닌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선 탄수화물 임계치를 이해해야 한다. 탄수화물 임계치란 간과 근육이 한 끼 식사에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이다. 사람마다 임계치는 다르지만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회 섭취 시 약 30에서 40g의 탄수화물이 적절하며 즉시 에너지로 소모되는 양까지 고려하면 끼니당 약 50g까지 상승했다. 내게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원시인 다이어트, 육식 다이어트 지지자들은 탄수화물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채식주의자와 대사 다이어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가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는다. 사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지점은 체중 감량과 컨디션 유지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다. 이는 근육량, 운동 빈도와 강도,
나이, 신진대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전분 탄수화물에만 집중하며 쉽게 접근해 보자. 대표적인 식품으로 빵, 밥, 파스타, 감자, 토르티아, 쿠스쿠스, 퀴노아, 렌틸콩, 콩류가 있다. 물론 비전분 채소, 아보카도, 올리브, 견과류, 씨앗류, 유제품에도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지만 워낙 소량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전분 탄수화물만 고려하면 된다. 또한 몇 그램인지 따지지 말고 1인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분 탄수화물 1인분은 탄수화물 30에서 40g이다. 이 정도 양이면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평균 탄수화물 임계치를 넘지 않게 된다. 또한 이 양을 지키며 PHFF를 실천하면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급증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전분 탄수화물 30에서 40g이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해 보자. 전분 탄수화물 1인분 밥 4분의 3컵, 키노아 4분의 3컵, 렌틸콩 1컵, 콩 4분의 3컵, 건조 병아리콩 파스타 56g, 큰 바나나 1개, 혼합과일 2컵 더하기 반컵, 팝콘 6컵, 생통기리 반컵, 빵 2조각, 감자 반개, 유기농 팬케이크 믹스 2인분, 유기농 냉동 와플 3개. 다음으로 전분 탄수화물을 하루에 몇 인분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건강상 문제가 없고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 하루 탄수화물 2인분이면 성공적으로 체중을 함량할 수 있다. 근육이 많을수록 인생이 쉬워진다. 문제는 과도한 지방이 아니라 부족한 근육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면 운동하는 순간에만 고강도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식에서 하루 내내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체중을 감량할 때 근육량이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이유와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진다.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근육이 많을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뒹굴거려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니다. 골격근의 무게는 전체 체중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 골격근은 뼈와 연결되어 기본적인 움직임을 담당한다. 탄탄한 몸매를 만들고 항염증 기능도 하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 처리 장소이기도 하다. 식품 발열 효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품 발열 효과는 음식물 소화 과정에 소모되는 칼로리로 운동활동 대사와 비슷한 양을 차지한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근육 조직 자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다. 따라서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근육을 늘리는 최소한의 운동법. 신진대사를 불에 비유하자면 근육은 땔감이다. 땔감이 많을수록 불이 활활 타오르듯 근육량이 많을수록 대사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렇게 되면 휴식 중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그만큼 음식 섭취량도 늘릴 수 있으며 대사 유연성 또한 향상된다. 근육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방법 1. 단백질 섭취로 아미노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한다. 방법 2.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활성화한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총 20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9가지만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은 생존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근육 단백질 합성, 즉 근육 생성은 체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될 때만 이루어진다. 근육 생성 과정은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 시작되지만 근육을 완성하려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하다. 소고기, 닭고기,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생성에 효과가 좋다.
한 끼의 동물성 단백질을 30g 정도 섭취하면 근육이 성장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반면 콩, 렌틸콩,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육 생성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 끼에 단백질을 30g보다 적게 먹거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백질은 모든 세포 활동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달걀, 고기, 렌틸콩, 두부, 무엇이든 상관없이 매일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다. 매끼 동물성 단백질을 30g씩 섭취하면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근육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나 동물성 식품을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에 류신이나 다른 필수 아미노산을 첨가해 만든 쉐이크를 아침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 2회로도 충분한 근력 운동. 근육을 키우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근력 운동이다. 즉, 무거운 저항을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근력 운동의 목적은 명확하다. 더 강해지는 것이다. 칼로리 소모와 체중 감량을 목표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체중 감량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다.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근력 운동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덤벨, 바벨, 웨이트 기구, 밴드를 활용해도 되고 맨몸 운동도 좋다. 무엇보다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따르면 된다. 쉽게 말해서 매주 무게나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다. 체중을 이용한 맨몸 운동도 마찬가지다. 만약 첫날 팔굽혀펴기를 20번 했다면 다음 날에는 21번, 그 다음 날에는 22번 이런 식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지 않으면 탄탄한 근육을 만들기 어렵다. 이제 칼로리 소모에 신경 쓰지 말고 더 강해지는 데만 집중하자. 이것만 기억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맥원한산의 신진대사혁명 읽어드렸습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의 순환이 만듭니다. 여러분의 대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잘 먹고 잘 태우고 잘 내보내고 있는지 나의 신진대사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